정당, 단체, 언론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제가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정읍선언에 관해서 근거가 없는 비판적인 비난적인 그런 언설들이 어떻게 그것이 연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보였고 그것이 또 근본적으로 어떤 맹점 내지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을 차분하게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것이 이제 저의 연구 담당 부분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먼저 제가 이제 이승만 박사의 특유의 이제 그 문제 처리 스타일을 말씀드리면은 이분은 이런 스타일의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이제 현실주의적인 그 성향이 이제 강한 분이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인데 이 늘 언제나 최상의 그 해결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이분은 차선을 강구해가지고 그 차선을 위해서 이제 매진하고 있는 이런 그 특성을 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중요한 그 일생에 걸쳐서 행해지는 그 단계 시점에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활동들의 양상을 훑어보면 역시 이분은 늘 우리 민족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근본적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취약한 국가이니까 그 취약선을 벗어나서 최선을 현재 당장 실현할 수가 없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그 다음 단계 그 차선을 모색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런 그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정읍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선의 실행이 아니고 차선의 이제 실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한국이 남북한의 통일민주 국가를 수립해서 모양 좋게 단일 민족 국가로 형성이 되었다면 뭐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인데 그 시기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가 남북한을 이제 분할 점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건 뭐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특히나 이제 소련이 뭐 북쪽에 대해서 강력하게 야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남북 통일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 박사의 견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선적으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내지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열강 내지 국제적인 여론에 호소를 하고 소련을 이제 물리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시기 이제 한국인이 구성할 수 있는 차선의 이제 방책인 거죠. 이 박사가 매번의 그 과정이나 중요한 문제 결정 단계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이것이 이제 이번에 큰 그 정치가로서의 특징적인 그 면모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른바 이제 그 지방 시찰이라고 해서 삼남 순회, 삼남 시찰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삼남 시찰을 이제 가게 되는 그 근본적인 동기는 이제 본인은 원치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암살의 위험이 매우 이제 심한 그런 그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암살을 당할까 해가지고 지방에 내려가고 싶진 않았는데 그 시기 이제 미군정의 입장과 미 국무성의 입장이 상당히 이제 강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성의 입장은 이승만이나 김구 같은 사람들은 미 정부가 근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좌우 합작의 신탁통치 노선에서 배제하는 이런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그 입장을 이제 메가더에게 이제 전달을 하고 메가더가 이제 하지에게 전달하고 하지가 이제 이 박사한테 전달해서 이승만과 김구가 이제 지방 시찰을 떠나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놓였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박사는 자기 스스로가 그 미군정에 의해서 미 국무성에 의해서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가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이제 지방으로 가는 행사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 김구 세력과 그 기랑 관계에 있는 정적인
패권 다툼의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확대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지를 이제 투영시켜가지고 지방을 가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방에 내려가는 것은 이제 미궁정의 입장과 이 박사의 이제 개인적인 정치가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해보고 싶어하는 입장, 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가지고 이제 이른바 남선 시찰을 이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남선 시찰의 이제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역사에서 어쩌면은 지도자가 그렇게 지방 시찰을 해서 일반 민중들을 직접적으로 대면 접촉을 해서 대단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마 세종 이래 처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 이 박사가 그 시점에서 집권자는 아니었지만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지방에 직접 가서 지방민들을 위무하고 지방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그 경험 자체가 이분의 그 지방에 내려가서 뭐 좌익 세력을 억제하고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그런 문제보다도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그런 그 측면이 아니었는가.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박사가 해방 공간 속에서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제1위의 이제 정치가였던 것은 분명한데 그 과정 속에서 더더욱 이제 다른 정치가들을 능가하는 그런 그 두드러진 최고의 이제 정치적인 인물로 부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 삼남 시찰의 이제 결과는 미 군정의 입장에서는 그 시기 지방 인민위원회, 민전, 전농, 부청, 이런 그 좌익 단체들이 마구막 난립이 돼가지고 지방 각지에서 우익을 훨씬 능가하는 이런 그 이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박사가 미 군정 그리고 그 지방 각지의 이제 독립촉성 국민회의 이제 간부들 그리고 지방 각지에 있는 청년 단체들 또 경찰 군인들 이런 여러 우파들의 이제 지원을 등에 업고서 이제 지방에 가서 강연 활동을 부지런히 벌임으로써 지방민들을 갖다가 특히나 지방의 좌파 세력을 갖다가 우파로 이제 전향시키는 우파로 이제 끌어당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박사가 삼남에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좌익 세력이 훨씬 더 강한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이 박사가 그걸 일거에 그냥 뒤집는 그런 그 이제 성과를 보였던 겁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놀라운 카리스마, 아주 대중 선동력이 뛰어난 그 연설가로서의 능력 이런 것이 아주 대단히 잘 먹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이분이 지방에 내려가서 특히나 지방에서 반수 반공 강연을 하면서 이제 큰 성과를 이제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박사가 삼남 시찰을 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근본적인 요지는 반공 강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공 강연은 이 박사가 45년 10월 16일 한국에 돌아와서 45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46년 내내 끊임없이 방송에 나가서 일관되게 계속 주장했던 그런 그 논리였어요.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한국에 대해서 침략 야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경계해야 된다. 소련의 마술을 벗어나야 한다.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대민들의 이제 민중들의 이제 소련에 대한 경계심을 부각시키고 고취시키는 이런 그 이제 활동을 벌였던 겁니다. 이 남선 시찰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이제 그런 활동을 벌임으로써 그 시기 정치적인 상황을 지방에서 상당히 이제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한 것, 이것이 이제 이분의 활동에 두드러진 그 측면 가운데 하나였고, 어쩌면 그것이 이 박사가 해방 공간에 있어서 유력 정치인으로 우뚝 서서 미 군정의 일정 부분 신탁 통치 전국 속에서 그 좌우합적으로 추진해가는 이 미 군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항해 나가면서 동시에 민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지도자로서 계속 이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946년 6월 3일 날 이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읍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그 기미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선적으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고 다음 단계로 이제 그 소련 세력을 한반도에서 이제 몰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점에서 그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국가 건설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선 단계로서 우선적으로는 남만 정부에서 통일적인 그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런 그 기반을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북한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열강의 국제적인 공론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소련을 철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박사의 이 정읍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좌익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민족 분열과 남북 분단의 원흉이다, 원천이다, 반민족적인 행위다. 특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국, 망국, 배족,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배반하는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좌파들이. 근데 그 논리를 좌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한국당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족 분열, 국토 분단, 영토 분단 이 표현을 쓰지만 않았을 뿐이지 한국당의 공식 성명서에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기 이승만의 정읍 선언에 대해서 그것을 민족 분단과 국토 양단을 일으킨 반민족적인 그런 그 망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읍 발언 자체를 면밀하게 해석하고 살펴보지 못한 그런 그 이제 선입견에 입각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선 남한 통일, 정부 수립, 후 한반도 통일 이게 이제 정읍 발언의 기본 논리가 되는 거죠. 이 기본 논리인데 이 기본 논리 가운데서 뒷부분 소련을 물리치고 한반도를 소청한다. 이 구조를 딱 떼버리고 임시정부만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이건 매국의 논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 1920년대 유임 통치가 나왔을 때 그 문제하고 똑같아요. 유임 통치는 이런 겁니다. 이 한국에 대해서 장래 분명히 독립을 시켜준다는 분명한 전제 조건 하에 우리 한국을 갖다가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에 두어달라. 이게 이제 위임 통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장래 한국을 분명히 독립시켜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라는 구조를 싹 빼버리고 한국을 갖다가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두어달라라고 했다고 그 뒷구절만 강조하게 되면 이승만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매국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읍발언 논리도 그런 겁니다. 정읍발언도 이 그 미소공위가 재개될 희망이 보이질 않으니까 우선적으로 남한에다가 위원회와 임시정부를 수립해달라. 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 앞부분만 주장하면 앞부분만 강조해서 주장하게 되면 이승만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가 되어버리는 거죠. 뒷부분까지 이야기하면 이분이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단계적인 민족통일, 국가통일 방안으로서 한반도 통일을 구성하고 있었구나. 기본적으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그 점에서 이제 이 정읍선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맹목적인 이제 비판적인 논리의 근본적인 이제 문제점이 이제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 그 해방 공간에서 이 그 남한 단정론 그러니까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론이라는 것 이것이 맨 처음 나온 것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1946년 4월 6일 날 샌프란시스코발 연합통신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연합통신 보도에 보면은 그것이 6월 3일 날 그 나오는 그 정읍선언하고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차이가 안 나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문장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4월 7일 날 샌프란시스코발 보도의 한 가지 특징적인 측면은 이 지금 민주의원 의장을 하고 있는 이 박사가 재출마를 해서
새로운 정부의 주석이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의 보도 내용은 이 임시정부 수립이 불가피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 군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물로서 최고의 수혜자가 이승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은데, 그러면은 이것이 한국당도 아니고 미국의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도 아니고 왜 이 기사가, 이 중요한 기사가 한국의 그 남한 정부를 들썩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핵폭탄과 같은 이런 기사가 어떻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것이 나왔는가? 이게 매우 지금도 이제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입니다. 이걸 과연 이 기사를 이승만 박사가 측근에게 흘려서 보도하도록 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승만 박사를 견제하려고 하는 미 군정 내 안창호 세력이, 흥사단 세력이 미 군정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론을 갖다가 이 박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흘려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도하게 해가지고 이승만을 견제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결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누가 그 정보를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렇게 자세하게 줘가지고 이 기사가 이렇게 세밀하게 나왔는가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46년 4월 6일 날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 보도에 대해서 좌우익이 찬반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이미 그때 찬반 논쟁의 주 테마가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주창하고 있는 미군정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는 이미 이것은 한국을 갖다가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양단을 하고 민족을 갖다가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책동이다 라고 이미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6월 3일 날 정읍선언 이후에 이제 좌우 세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을 벌일 정도로 해가지고 논쟁을 벌이면서 상당히 이제 한편에서는 정읍선을 옹호하고 좌익들은 또 우익의 대부분은 정읍선을 이제 비판하고 이런 그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리가 이미 이제 4월 7일 날 이후 신문 보도 속에 정당의 발표 속에 담화 속에 다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이 5월 12일 날 서울 운동장에서 우파들이 6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규모적인 이제 우파 단합대회를 열었는데, 그것이 이제 독립전취 국민대회였는데, 그 자리에서 김규식 박사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또 동시에 되풀이를 했습니다. 근데 김규식은 이제 대가 좀 약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고 이내 그냥 반발이 마구 막 쏟아져 나오니까 내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낭설이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나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 군정이 그 문제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크니까 미 군정으로서는 그런 문제를 추진한 적이 없고 그것을 갖다가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음 단계로 그러면 계속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 문제가 불거지고 가라앉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누가 그 문제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제 표출을 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시간 문제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6월 3일 날 정읍선언이 나오기 전에 대략 5월 20일경부터 이미 좌합작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의 너치 중이라고 하는 이 중도파 이 인물의 주재하에 그 당시에 김규식, 허헌, 여운형 이런 분들, 원세훈 이런 분들이 여러 번 수차 회담을 갖기도 하고 모임을 갖기도 하고 이러면서 좌합작을 위한 분위기를 마구 이제 쌓아 나갔습니다. 그때 대략 5월 20일경부터 한 열흘 사이에 적어도 1, 20차의 이제 모임이 중간파들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좌합작의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24일 날 이 박사의 이제 개인 고문, 그러면서 동시에 하재 정치 고문이었던 이제 구펠로우 대령이 본국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을 떠납니다. 그때 24일 날 구펠로우가 이제 남한만이라도 미소 공유가 지금처럼 휴유되는 상태니까 남한만이라도 빨리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담화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 구펠로우라는 사람은
이 박사와 매우 긴밀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심지어 발언 하나까지도 이 박사가 조율을 하면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이제 6월 3일 날 정업 발언에 이미 씨앗은 구펠로 발언 속에서 이제 이미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5월 20일부터 28, 9일 사이 이루어지는 중간파들의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좌우 합작의 움직임.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 박사가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김구와도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정책으로 활로를 이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이제 다시 이제 제2차 지방 시찰을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정읍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놓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읍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6월 3일날 정읍에 가서 그냥 갑자기 그 반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1946년 1월 15일날 당신이 정읍선언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구상을 이미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 구상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시기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되고 이런 것을 다 지켜보면서 이제 6월 3일 날 드디어 이제 그 문제를 역사의 전면으로 이제 꺼내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읍 발언이 나왔을 때 우파건 좌파건 거의 대부분 단체들은 정읍 발언을 다 반대를 했습니다. 매우 절대 반대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하고 반대를 했죠. 그런데 우파 가운데 정읍 발언을 이제 찬동한 그 인물은 이윤영 목사, 그 다음에 안재홍 이런 정도 분밖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명신 이런 분들도 찬동을 하고 이랬지만 중요하게 이제 보도된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윤영 목사는 당연히 이제 찬동하실 텐데 안재홍 씨가 상당히 이제 이채로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안재홍이라는 분이 중간파인데 이 중간파가 어떻게 이제 이 정선언을 갖다가 이 박사를 위해서 이제 지지하면서 찬동을 했는가?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이채로운데 이 안재홍 선생은 일제 시기 이래 이 박사와 매우 이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이런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해방 공간 속에서 모든 좌익계 신문들, 우익계 신문들 다 포함해가지고 정읍선언을 반대했는데 안재홍의 한성일보, 그 다음에 이제 우익계의 대동신문 이런 언론만 정읍선언을 갖다가 이제 지지하고 이제 옹호하는 이런 이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오늘날 이제 정읍선언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민족 분열이고 국토 분단의 원천적인 문제점을 안겨주었던 망국적인 논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 역사적인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시기 벌어졌던 미소 공동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벌어지는 것은 소련이 근본적으로 한반도에 대해서 적화 야용을 갖다 포기하지 않는 한 미소 공동위원회는 성사되기 어려운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회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너무나 환상적인 기대와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기대와 희망에 입각해가지고 정업 발언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비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정업 발언에 대한 여러 사회 세력들의 반응은 이제 그런 특성 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